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여인이 들어선다. 저 고 이은주님의 딸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놀란다. 무슨 소립니까? 우리 가족에 없는 이름입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숨죽인 웅성거림이 번지며 공기가 얼어붙는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에 홀로 남은 오래된 한옥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강북 재개발 바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기와 지붕을 적시고 있었죠. 붉은 기둥과 단청이 칠해진 처마 아래로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나무 마루에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참 오래된 장례식장이네요 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 동네에 이런 한옥이 아직 남아있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면 국화향과 향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얀 국화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속에서는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은주가 조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4세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맑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정 바로 앞 상주석에 앉아있는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77살의 해광물류 그룹 회장이었죠. 한때는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완장을 찬 그의 모습이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도연의 주름진 손이 조심스럽게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이 꽃잎을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영정 앞 재단에 그 국화를 올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야, 너와의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지? 참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몰아닥치던 그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죠. 온 나라가 경제적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해광물류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하청업체들은 대금 지불을 재촉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다 알고 있었지, 은주야. 젊은 시절의 도연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정책 자금은 물론이고 강북 재개발 구역 서민들을 위한 보상금까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렸죠. 수백 가구의 이주 보상금이 해광물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도연은 그것이 회사와 직원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던 20살의 은주는 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나야 하는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밤늦게까지 아버지와 격론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 남의 삶을 짓밟을 수는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벌어진 부녀 간의 대화는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도연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전 이런 돈으로 사는 삶은 원하지 않아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는지 아세요? 그리고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것이 부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도연은 그 후 몇 번이나 은주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은주는 철저히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도 옮기지 않고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도연은 점점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회사는 결국 살아남았고 지금은 업계 상위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은주의 생일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회장님 살아계시는데 딸이 먼저 가다니. 그것도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다면서. 아무리 재벌 집안이어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군. IMF 때 그 소문이 진짜였나 봐. 재개발 보상금을. 도연의 귀에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도연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IMF 당시의 비자금 조성, 재개발 보상금 유용. 이런 소문들이 벌써 업계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 말이 옳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단다. 도연은 영정사진 속 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주의 맑은 눈동자는 여전히 20살 때의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의로운 신념을 굽히지 않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옳았어, 은주야. 아버지가 틀렸고. 이제야 알겠다. 너무 늦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너무 늦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도연에게는 영원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렸죠. 평생을 걸어 쌓아 올린 재산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작 가장 소중한 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렸으니까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한옥의 처마 끝에서 떨어져 마당 석판에 통통 소리를 냈어요. 마치 하늘도 이 부녀의 슬픈 사연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8시 장례식장의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가 한순간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30살 남짓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빗물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았어요. 실례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도연 앞에 섰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녀의 눈매가 어딘지 낯익었거든요. 특히 맑고 의지가 강해 보이는 눈동자가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고 이은주님의 딸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도 순식간에 멈췄어요. 향불만이 조용히 타오르며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도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아이를 남겼다고?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7 평생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소식이 끊어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며칠 전에야 알았는데 이제 손녀까지 나타났다니.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하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영정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연이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다시 속삭임이 시작됐어요. 정말 이은주 씨 딸이래. 그럼 회장님 외손녀네. 이은주 씨가 아이를 낳았었다고.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하연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은주를 닮았어요. 특히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눈빛이 젊은 시절의 은주와 똑같았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소신이 뚜렷해 보이는 그 눈동자 말입니다. 하연이라고 했나? 정말 은주의 딸이냐?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검은 봉투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도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서와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하연과 은주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하연은 10살 남짓한 아이였어요.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냐? 제가 10살 때쯤이요. 어머니가 늘 간직하고 계시던 사진들이에요.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이를 키우며 느꼈을 기쁨과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알지 못하던 딸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은주 씨를 닮았네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특히 눈이 똑같아요. 하연은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예요.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편지를 받아들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받는 딸의 편지였거든요.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은주의 단정한 글씨체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기 전에 도연은 하연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검은 코트 아래로 보이는 검정 원피스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하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연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라니. 그것은 바로 도연이 IMF 때 저질렀던 잘못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었어요. 은주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일을 딸이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민단체래. 그럼 어머니처럼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나 보네. 참 아이러니하네. 해광물류 회장 손녀가 재개발 반대 운동을. 하연은 도연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미워하면서도 언젠가는 용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향불 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읽게 될 딸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하연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런 편지지 위에 적힌 은주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는
여전히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안경을 다시 한번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은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연은 무릎을 꿇은 채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IMF 때 회사 자금을 지키려고 서민 재개발 보상금을 불법으로 돌려 쓴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편지를 읽던 도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IMF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 절망적인 상황,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날들, 그리고 결국 서민들의 보상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런 방법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의 집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으면서 우리 집안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의로운 분이었네. 아버지와 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사람들의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들으며 그녀 역시 많은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시민단체 기자인 박민수와 만나 결혼했고 하연이를 낳았습니다. 끝까지 제가 옳다고 믿은 선택을 지키며 살려고 했어요. 박민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IMF 당시 재개발 비리를 취재했던 기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시 여러 건설회사들의 부정을 파헤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함께 서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연이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하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생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을 지키려던 아버지의 마음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다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신념을 굽힐 수 없었어요. 하연이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람의 마음과 정의가 더 소중하다고.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신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하연이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알고 생각해요. 비록 저와 아버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하연이에게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하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화가 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리워할 때도 많았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옳았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하연이가 이 편지를 전해드렸다면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계시다면 이제는 진짜 옳은 일을 해주세요. 하연이가 그 길에 함께 할 거예요.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에서 은주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이 맑고 의지가 강한 눈동자였습니다. 하연아, 너는 정말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하연이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용서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섰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린다기에. 그는 이재우, 도연의 둘째 아들이자 해광물류 부사장이었습니다. 50살의 재우는 회사 일로 바빠서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재우의 시선이 하연에게 향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죠? 그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우야, 이 아이는 은주의 딸이다. 내 조카란다. 재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조카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누나가 죽었다고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를 믿으시겠다고요? 재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광물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조카는 반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특히 상속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재우야, 친자 확인서도 있고 사진도 있다. 은주가 직접 남긴 편지까지. 아버지, 재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이 흥분하시네. 그럴 만도 하지.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닮긴 많이 닮았어.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연은 재우의 날선 반응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뜻을 전하고 할아버지의 진실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재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설마 IMF 때 그 오래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귀가 더욱 쫑긋해졌어요. IMF 때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던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하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료들이에요. 1997년 당시 해광물류가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 벌인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시민단체 기자셨거든요. 당시 취재했던 자료들을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도연은 하연이 꺼낸 서류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자신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것이었거든요. 재개발 보상금 유용, 비자금 조성, 서민들과의 불공정한 계약들.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어요. 하연이 서류를 품에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을 잃은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강북 재개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내쫓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더라. 재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누나 장례식인데. 맞다, 재우야. 도연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은주의 장례식이니까 더욱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은주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20년 동안 연락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재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하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도연은 영정사진 속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예요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은주야. 아버지가 이제 말하겠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도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재우는 아버지의 결심을 느끼고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 큰 타격이.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재우야. 도연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은주를 잃었듯이 너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어. 하연은 서류 중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당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 그중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재우가 그 명단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런 자료를 어떻게... 삼촌,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늦었지만 바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때 조문객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IMF 때 재개발 보상금.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은주 씨가 집을 나간 거구나. 참 복잡한 사연이네. 재우는 분위기가 더욱 불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연이 가져온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까지 진실을 털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연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은주가 옳았어. 이제는 진짜 옳은 일을 해야겠다. 재우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이 상황이 회사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장례식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도현, 재우, 그리고 하연 사이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우는 마지막 조문객이 나간 후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끼리만 남았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재우야, 하연이는 정말 은주의 딸이다. 편지도 있고. 편지 따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무슨 목적으로 나타났는지 모르잖아요. 하연은 차분하게 재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정말 어머니의 뜻을 전하러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재우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조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보라고요. 그때 하연이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쇠 열쇠였는데 표면이 많이 달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것도 함께 주셨어요. 이 집 어딘가에 금고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고, 무슨 금고 말이냐?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 중요한 것들을 숨겨놨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재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금고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하연이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더니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방이 있죠? 어머니가 어릴 때 자주 숨어서 책을 읽던 방이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방. 은주가 정말 좋아했지.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세 사람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오래된 책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연은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마루 밑에 숨겨놨다고 하셨어요. 하연이 방 한쪽 모서리의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루판 아래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낡은 쇠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있네. 이런 게 여기에 있었다니. 하연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아버지께 마이너스 두 번째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가 편지를 2통이나 남겼구나. 도연이 편지를 펼치자 이번에는 더욱 무거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는 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연이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재우와 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하연이의 아버지는 천우개발 창립자의 장남 박민수입니다. 그 순간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우개발,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 천우개발 말입니까? 천우개발은 해광물류와 수십 년간 치열하게 경쟁해 온 회사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온 사이였어요. 업계에서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로 유명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와 천우개발이 재개발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그 시절, 저는 민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갈등이 우리를 갈라놓을까 두려워 끝내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아오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집안 사이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재우가 충격에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천우개발 창립자의 외손녀라는 말입니까?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어요. 이은주와 박민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95년 하연이 태어나기 2년 전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식으로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두 집안의 갈등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거죠. 도연은 혼인신고서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딸이 원수 같은 경쟁사 집안과 결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을 평생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은주야, 너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아버지 때문에. 상자에는 또 다른 사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 민수, 그리고 어린 하연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세 식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숨어서 살아야 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했어요. 재우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개발 현장을 취재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때 취재를 하시던 아버지가 휘말리셨어요. 그것도 천우개발이 진행하던 현장에서요. 도현과 재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우개발 현장에서 하연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을까요? 하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취재하시던 자료예요. 두 회사가 재개발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자료에는 해광물류뿐만 아니라 천우개발의 비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서민들을 희생시키며 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재우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연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두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지만 장례식장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연이 마지막으로 꺼낸 자료들을 펼쳐놓자 도현과 재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자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잘못의 증거였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20년간 취재하신 모든 기록이에요. 해광물류뿐만 아니라 천우개발, 그 외 여러 건설회사들의 비리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자료에는 1997년 IMF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 횡령, 불법 계약, 주민들과의 부당한 합의, 공무원 매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어요. 도연은 자료를 넘겨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네,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려고 평생을 바치셨어요. 하지만 너무 큰 벽에 부딪혔죠. 언론사들도 정부 기관들도 모두 이런 문제들을 외면했어요. 재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민수 씨가 살아계실 때 말이에요. 하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공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직전에 사고가 났어요. 천우개발 공사 현장에서요.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현과 재우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하연아, 혹시 그 사고가... 저도 의심해봤어요. 하연이 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단지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을 뿐이죠. 재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해광물류는 물론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삼촌.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도연이 하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연아? 하연은 잠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미워하고 싸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사람을 위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재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우개발과 손을 잡자는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경쟁사예요. 원수 같은 사이라고요. 바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한다면 업계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도연은 하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쟁사로만 여겨왔던 천우개발과 손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은주가 원했던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아, 그런데 천우개발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들도 우리를 경쟁사로 생각하는데. 하연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천우개발 회장님을 만났어요. 재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천우개발 회장을 만났다고요? 박재한 회장님은 제 친할아버지세요. 아버지의 아버지시죠. 하연은 해광물류 회장의 외손녀인 동시에 천우개발 회장의 친손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두 경쟁 회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박재한 회장님도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경쟁보다 상생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재한과는 30년 넘게 치열하게 경쟁해 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였어요. 실력 있는 경쟁자로서 말입니다. 재한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계세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러시더라고요. 재우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협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요. 하연이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친할아버지와 논의해봤어요. 공동으로 재개발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요. 그 서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앞으로의 개발 사업은 주민 친화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계획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이 모든 걸 내가 혼자 준비한 거냐?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재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된다면 회사에는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의 잘못들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게 될 테니까요. 도연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원한 게 이런 거였구나. 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하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미워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용서하고 싶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긴 밤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자 장례식장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연이 제시한 서류들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재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렸고 하연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연아, 내 말이 옳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 재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결정은 되돌릴 수 없어요.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우야, 내가 은주를 잃은 것처럼 너도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주들은, 직원들은, 회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업이다.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구나.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해요. 해광물류의 강북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거든요. 강북 재개발 사업은 해광물류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였습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강북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천억의 손실이에요. 알고 있다. 도연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건물들은 원래 서민들의 것이었어. 우리가 부당하게 빼앗은 거야. 하연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시면 당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구가 234가구예요. 평균 보상액이 시세의 60% 수준밖에 안 됐어요. 도연은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34가구, 그것은 234개의 가족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재우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다. 이제라도 갚아야 하는 게 맞다. 재우는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규모의 보상을 하려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상하면 돌이킬 수 없다. 도연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이세요. 천우개발도 절반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재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전화가 온 것을 보니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재우는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대요. 무슨 소문? 오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누나의 딸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IMF 때 재개발 보상금 얘기까지. 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하연아. 이미 숨길 수 없는 일이었어.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고, 그럼 차라리 우리가 먼저 진실을 말하는 게 낫다. 재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언론에서 파헤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발표하자. 도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우리의 계획도 함께 발표하는 거야. 발표요? 하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친할아버지께도 연락드릴까요? 그래, 재한이에게도 연락해라. 우리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자. 재우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우개발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업계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든 말든 이제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도연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이제야 내 뜻을 이해했다.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정답이었구나. 하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연아, 그런데 정말 천우개발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30년 넘게 경쟁해온 사이인데.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요.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자고 하셨어요. 재우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결정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워요. 재우야, 때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도연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은주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장례식장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향불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은주의 영정사진을 감쌌어요. 마치 딸이 아버지의 결심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은주가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거고, 재우는 마침내 아버지의 결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도 함께 하겠어요.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저도 배우겠어요. 도연은 아들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장례식장 마당에 첫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렸던 비가 그치고 하얀 국화꽃 위에 맺힌 빗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현, 재우, 하연은 밤새 긴 대화를 나눈 후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영정사진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마. 영정사진 속 은주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보였어요. 마치 아버지의 결심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해광물류와 천우개발 본사가 있는 빌딩에서 동시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이었어요. 30년 넘게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두 회사의 갑작스러운 협력 발표에 언론과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현과 천우개발의 박재한 회장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화제였어요. 두 노인은 오랜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박재한 회장은 75살로 도연보다 2살 어렸지만 역시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하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할아버지를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함입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해광물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재개발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제 딸 은주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재한 회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우개발 역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두 회사는 경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하연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재개발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당시 부당한 피해를 입은 234가구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두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박재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재한 회장은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연아, 내가 민수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다. 민수는 훌륭한 기자였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끝까지 할아버지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박재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한아, 우리가 30년 넘게 싸워왔지만 결국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말이야. 그래, 도연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손자 세대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 두 노인은 오랜 경쟁을 뒤로하고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꿈꿔왔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재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회사 임직원들을 설득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아버지, 직원들이 모두 응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오히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구나. 해가 질 무렵 하연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할아버지들이 모두 화해하셨고 앞으로는 정말 사람을 위한 일을 하실 거예요. 도연이 하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아,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겠니? 이 큰 집에 혼자 있기가 외로웠어. 하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보상을 받아야 할 분들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재개발 모델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하고요. 그럼 할아버지도 함께 하마. 이제 회사 일은 재우에게 맡기고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구나. 재우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을 위한 회사로 만들어 보겠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장례식장 마당에 다시 별이 떴습니다. 하연은 할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도연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구나. 은주와 민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뒤로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옥 장례식장의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마당의 석판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과거의 부정과 가족의 단절을 넘어선 이 세 세대는 이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은주가 그토록 꿈꿔왔던 세상,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